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경민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 윤 대통령 내일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한 것 같은데 배경은 어떤 거라고 좀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헌재 주변으로 이제 반경 150m 이내를 지금 차벽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진공 상태로 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선고가 나고 나서의 그런 후폭풍을 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혹시나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게 된다면 선고가 난 직후에 좀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가중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질서 유지라든지 아니면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게 작용을 해서 아마 내일 불출석하는 걸로 그렇게 입장을 굳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내일 선고를 앞두고 헌재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막바지 준비에 매진한 걸로 전해졌는데 이 평의에서는 그러면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알려진 바에 따르게 되면 판결을 마쳤다라고 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수 의견이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제 결정문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문을 작성을 하게 될 때 결론도 중요하지만 결론까지 가는 과정도 왜 그런 결론에 갔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문구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또 좀 보충을 할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할 것 같고, 혹시나 만약에 이제 만장일치가 아니라서 의견이 갈리게 된다면 소수 의견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별개 의견이 있고 보충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별개 의견, 보충 의견을 낸 재판관 같은 경우는 또 정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문을 내일은 이제 선고문의 형식으로 또 낭독을 하게 됩니다. 네. 결정문은 이제 원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고문은 이 결정문을 요약한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이 선고문도 권한대행이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 그럼 그 선고문에는 또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판시에 이르게 되는 그 취지와 마지막으로 결정 주문까지, 그래서 실제 몇 분 몇 초에 이렇게 이제 결정을 선고를 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제 좀 대본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세세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헌재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이미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대략적인 결론은 도출을 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전례에 따르면 내일 아침까지도 평의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종결이 되고 나서 선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38일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이제 최장 기간 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결과를 바꾸는 데 있어서 사실 의견 개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 조금 내가 의견을 달리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평의 재개를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평의를 하게 되고 이제 결론까지 가는 판결을 또 다시 또 갈 수도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판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을 이 주문을 낭독하는 그 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가능성으로 따지게 되면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제 평의 재개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기는 있고, 하지만 그게 뒤바뀔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시간까지 비춰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최종 결정문은 그러면 누가 작성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알려진 대로 이제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영식 재판관과 비롯해서 이제 그 헌재 연구관들이 또 있거든요. 그 연구관들이 실제 이제 인용이 됐을 때, 기각이 됐을 때, 각하가 됐을 때를 가정을 해서 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을 해둡니다. 그러면 결정문 초안을 작성을 해둔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재판관들이 판결을 했을 때 이 다수 의견이 정해지거든요. 다수 의견이 정해지면 그게 이제 법정 의견이라고 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럼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기 때문에 그 다수 의견을 토대로 해서 결정문의 초안을 또 다듬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평의 절차에서도 재판장 권한 대행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제 주심 재판관이 책임을 지고 이제 결정문을 작성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낸다면 그건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소수 의견을 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소수 의견은 빠지게 되기 때문에 네.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는 결정문을 사실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수 의견을 낸 다른 재판관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문을 작성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주심 재판관이었던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의견으로
의견으로서 별개의 의견을 이제 본인의 그 입장에서 이제 뭐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내일 이제 있을 그 결정문을 낭독하는 자리에서도 소수 의견을 낭독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결론을 내리게 될 파면 여부를 결정할 주요 쟁점 5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우선 그 5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어떤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파면 여부를 가를지 그에 대한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소추 사유로는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포고령 제1호의 위헌성, 그 다음에 국회를 봉쇄를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시도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주요 정치인이나 법관을 체포를 하려고 했는지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재판관들이 사실 그 증인 신문을 할 때 질문했던 내용들을 조금 이제 반출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 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당시에 이제 뭐 국회의원을 끄집어 내라라고 이제 진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원을 끄집어 내라라고 했다. 이렇게 좀 진술이 엇갈린 부분도 조금 있긴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에는 뭐 어쨌든 이제 본인이 인원이라고 이렇게 정정을 하기는 했는데 이후에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그 헌재에서 직권으로 채택했던 증인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조성현 경비단장인데 그렇게 헌재에서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을 했던 것에 비춰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체적인 요건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5가지 쟁점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 절차적인 부분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좀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를 한 것이 이게 소추 사유의 대부분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제 작성했던 그런 뭐 공범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피신 조서를 증거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걸 부동의하는 데 있어서 헌재에서는 이걸 채택해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도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판결문 주문을 낭독을 할 때 아마 먼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머지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관들의 질문을 좀 한 부분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특히 정확한 워딩, 그 표현까지 묻기도 했고요.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대한 봉쇄와 장악을 시도했는지 그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를 좀 살펴보면 4가지 쟁점 중에 1개만 인정을 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기 때문에 파면을 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어떻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중대한 법 위반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인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여했던 정당성을 우리가 박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면에 이르게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소추 사유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재판관들이 이제 살펴볼 것이고 특히나 이제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장악을 하고 특히나 이제 포고령에서는 이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포고령 1호의 위헌성과도 조금 직결되는 부분이 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때 당시에 이제 뭐 야당의 줄탄핵 그다음에 입법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는데 이 포고령의 존재는 결국 이제 경고성을 떠나서 집행력을 부여를 하고 결국 이제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를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근거 자료로서도 쓰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 지시를 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그리고 포고령의 존재 여부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비상계엄이 이제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뭔가 실제로 실행을 하고 나아가려는 그런 목적의 그런 계엄으로서의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재판관들이 뭐 인정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좀 중대한 법 위반으로도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뭐 국회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 그리고 피의자 신문 조서죠. 검찰 조서에 증거 능력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인 논쟁이 계속됐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도 내일 사실 내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변호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그런 의견이 이 선고 결과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까요? 절차적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기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좀 절차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사 재판과 이제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을 체부를 인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달리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개진을 했었고, 뭐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유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내일 주문을 선고를 하기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절차적인 위반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아마 결론을 도출을 해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줄 것이고, 그 내란죄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제외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뭐 소추 사유를 넣고 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크게 동일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제외를 하는 것이 꼭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이것은 이제 뭐 공인 소호 사실의 어떻게 보면 동일성과 마찬가지의 입장에서 소추 사유도 유지가 된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대로 뭐 재판관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또 판단을 할 것이고,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절차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지만 예. 그것이 결론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줘서 각하로까지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예. 또 각하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도 4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과연 4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약간 의문이라서 좀 내일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선고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기를 진행한다라는 말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장일치 여부도 좀 짐작을 미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일 진행될 선고의 흐름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내부 지침으로 정해진 거라서 사실은 이제 반드시 그렇게 따를 의무는 없는데, 기존의 관례를 보게 되면 일단은 그 판결 선고의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주문을 낭독을 하게 되면 좀 만장일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에는 주문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문부터 이야기를 하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거든요. 만장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수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는지 여부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판결 이유를 설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장일치를 만약에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좀 선고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 그래서 형식적인 부분이 만약에 문제 제기가 돼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예 실체적인 요건을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를 할 수가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하가 안 될 것 같으면 왜 이런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만 이게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체적인 요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소추 사유 5가지 중에 뭐 5가지 중에 위헌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여부,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해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위헌 위법 여부가 있다라고 판단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법 위반인지 이 부분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근거를 말을 해줄 것이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인용인지 기각인지 의견을 밝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례로 비추어 봤을 때 있다라는 설명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과연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기각이냐 각하냐 혹은 뭐 인용이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법 쪽의 의견도 분분한데 좀 어느 쪽으로 좀 무게가 쏠리고 있나요? 근데 저도 사실 뭐 어느 날은 이야기를 했을 때 인용이 될 것 같다, 어느 날은 이야기했을 때 또 기각이 될 것 같다, 또 어느 날은 또 각하가 될 것 같다, 너무 분분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사실은 좀 이게 평의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뭐 한때는 또 5대3의 뭐 교착설에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목적이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사실은 그것과 배치되게 좀 뭔가 이제 집행을 하려고 했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들이 조금 더 이제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헌재에서 직권으로 채택했던 이제 수방사 경비단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뭐 이진우 사령관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게 헌재에서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을 했던 증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관계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나와서 그렇게 본인이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관들도 증언의 신빙성을 높게 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측면으로 간다면은 이 부분이 좀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만장일치로 가서 좀 뭐 인용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연 이게 몇 대 몇으로 결론이 날 것이냐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은 선거길이 좀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만장일치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나요? 근데 사실 이게 뭐 7대 1의 의견도 있고 아니면 뭐 4대 4의 의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고 또 만장일치의 의견도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평의가 이렇게 길어진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결론을 도출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만장일치로 가려고 했던 그런 게 조금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만장일치로 가지 않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소수 의견으로 남게 되는 또 이제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 재판관들이 또 소수 의견으로 남게 되고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이 뒤따를 텐데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게 되면 더더욱 재판관들이 좀 이렇게 만장일치로 가는 쪽으로 좀 의견을 모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내일 좀 결과를 좀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하신 말씀은 변호사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신문 내용을 비춰보아서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요. 경찰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의료비상을 발령해서 헌재 주변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현재 주변의 경비 상황 뭐 오시는 길에도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저도 오면서 지하철 타고 왔는데 예. 안국역에 정차를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을호 비상이 지금 내려진 상태이고 내일은 이제 가포 비상이라고 해서 이제 경력들이 전부 투입이 됩니다. 뭐 휴가나 이런 부분도 자제가 되고 경찰들이 전부 출동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 비상 체제로 이제 돌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뭐 학교도 지금 뭐 11개 학교가 있는데 휴교령이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를 권장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내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고 이후에 있을 수 있는 특히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뭐 64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또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지난 1월에도 우리가 이제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또 봤다시피 뭔가 이런 소요 사태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배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경찰 입장에서도 좀 이게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헌재 광화문 일대에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 10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일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거 이 서부지법 사태도 그렇고 내일 또 격렬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경찰 입장에서도 최대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완충 지역을 둬서 좀 이런 부분들을 막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계속 몰려들고 있는 인파로 봤을 때에는 뭐 선고 이후에 좀 이런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국민들도 물론 이제 이 결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뭐 본인들이 살아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중요한 만큼 예. 이런 결론에 있어서 또 승복하는 그런 부분도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요 사태로 나가지 말고 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좀 어쨌든 우리가 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좀 내비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법은 좀 엄격하게 집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경찰이 폭력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구속 수사 원칙도 밝혔고요. 만약에 폭력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좀 어떤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인들을 상대로 폭행을 했을 때는 뭐 특수 폭행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경찰을 상대로 했을 때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집기 시설을 뭐 손괴를 했을 때는 특수 손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도 즉시 이제 현행범 체포를 하겠다는 입장도 세웠고 구속 수사 원칙을 지금 또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전에 서부지법 사태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경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이제 집행을 해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만큼 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엄정한 처벌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애초에 이제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제 약 1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